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를 밝게 비추는 시간, 박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던 것처럼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신문을 펼쳤답니다. 국방부 관련 기사를 유심히 읽어내려가던 그의 시선이 한 칼럼에 멈춰섰어요. 현대 병역 문화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글이었지요. 4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예편한 박 씨는 여전히 군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남아 있었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여전히 그의 전화를 받을 정도로 은퇴 후에도 군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기사를 읽던 중 옆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우리 손주 민우라는 이름을 보자 박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의 입대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박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찬 톤이 아니었죠. 무거운 침묵과 함께 떨리는 음성이 박 씨의 심장을 옥죄었답니다. 불과 한 달 전 환한 미소로 자신을 껴안으며 입대 소식을 전했던 그 밝은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무거운 한숨과 함께 떨리는 음성으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 씨의 등줄기로 찬물이 흐르는 듯 했지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박 씨는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박 씨의 첫 손자였어요. 자식들이 바쁜 직장 생활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을 때 손자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던 일상이 박 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던 박 씨였지만 어린 민우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한 번은 민우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박 씨가 직접 손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국방의 날 행사에 민우를 데려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답니다. 손자의 성장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군인 정신과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거지요. 박 씨는 자신의 옛군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초 그가 소위로 임관했을 당시의 한국군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체력 단련과 정신력 훈련이 강조되던 시기였어요.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수많은 부대의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병사들의 장군이라는 존경받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박 씨의 군 지휘 철학은 엄격하되 공정하게였어요. 그의 부대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용납되지 않았고 계급에 상관없이 인격적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려 노력했죠. 물론 그 시대에 완벽하게 이상적인 문화를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부대에 비해 월등히 인간적인 분위기였다고 많은 예비역들이 증언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인권이 존중되고 병역 문화가 개선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지요. 그럼에도 민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젊은이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읽어온 박 씨였습니다.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아님을 직감했거든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투스타 장군으로 예편한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답니다. 국방부 고위층과 현역 장성들 대부분이 그의 부하였거나 그의 영향력 아래 성장한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손자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지난 3주간 연락이 없었어요. 바쁜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박 씨는 지금에서야 그 무언의 신호를 알아차렸죠. 민우의 부대 배치 소식을 듣던 날 박 씨는
자신이 과거 지휘했던 부대와 가까운 곳이라 안심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안도감이 무색해졌어요. 소위 시절 한 병사가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자신이 취했던 조치들, 그리고 그 후 달라진 부대 분위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그 안의 문화와 시스템,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답니다. 부대에서 젊은 병사들을 책임졌던 45년의 세월, 박 씨는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박 씨는 민우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지요.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조용한 흐느낌이 박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던 박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한때 병참 차관보와 이군 단장을 역임했던 그의 위엄이 주름진 얼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민우는 자신이 겪고 있는 선임들의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타는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어요. 선임들이 매일 밤 내무실에서 자신만 남겨두고 따돌리거나 과도한 개인정비 시간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박 씨는 직접 부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의 단 한 번의 방문이 부대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군 내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평생을 국가와 군대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손자를 깊이 사랑하는 할아버지로서 박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 다시 한번 그 위엄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예비역 장군의 품위를 지키며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손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군대의 규율과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부조리를 바로잡을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밤새 고민하며 여러 계획을 세우던 박 씨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군 조직 문화의 개선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지요.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한 투스타 장군이 손자를 위해 다시 한번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소통,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규율과 인권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박 씨의 경험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 멈춰 선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답니다. 민우는 병장들이 자신만 빼고 다 같이 PC방에 가면서 혼자 내무실 청소를 시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트집을 잡아 다시 하라고 강요한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자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병장 김태준과 상병 이민석의 이름을 동그라미 치며 집중했어요. 민우에 따르면 이 두 선임병이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김태준은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민우에게 과도한 개인정비 시간을 강요하고, 이민석은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함께 따돌림에 가담한다고 했어요. 밤에는 내무실에서 민우만 빼고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민우가 잠든 후 침대 주변에 물을 뿌려놓는 장난은 기본이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훈련 중 실수를 빌미로 김태준이 민우의 등을 군홧발로 걷어찬 적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간부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가끔은 심야 정비 시간을 이용해 민우를 화장실로 불러내 벽에 몰아세운 채 폭언을 퍼붓고 어깨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는 신체적 폭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폭력이었어요. 신병 시절 누구나 겪는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민우가 소대장에게 상황을 말했는지 묻는 박 씨의 질문에 민우는 한번 소대장 김현식 중위에게 말해봤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했어요. 김현식 중위는 이를 병사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태준은 민우가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심하게 괴롭혔다고 했어요. 민우는 또한 다른 동기 병사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그나마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을 때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김태준이 자신의 군 배경에 대해 물었고 할아버지가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순진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 후부터 장군 손자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태준은 할아버지가 장군이라도 여기선 내가 이등병이야 기억해라고 수시로 말하며 민우를 더욱 괴롭히는 상황이었어요. 민우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전역할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체념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이 말에 박 씨의 심장이 무거워졌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자신의 서재 서랍을 열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군 생활 45년 동안 만들어진 인맥이 빼곡히 적혀 있는 책자였어요. 현역에서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장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우선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 함께 현대 군대 상황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민석도 20년 전군 복무를 했던 사람으로 요즘 군대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었답니다. 민석은 군대 내 괴롭힘 문화가 표면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무실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SNS나 휴대폰 사용이 제한된 훈련소나 야전부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구타나 가혹행위보다 민우가 당하는 것처럼 따돌림이나 정신적 괴롭힘이 더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지요. 다음으로 박 씨는 국방부에서 현직으로 근무 중인 오랜 전우에게 연락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민우가 복무 중인 부대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후 3시경 전우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그 부대는 최근 2년간 병영 내 사건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대대장 오준호가 문제를 외부로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무마하는 스타일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6개월 전에는 한 병사가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으나 부대 이미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로 위장하여 처리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한 소대장 김현식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급 장교로 병사들 사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평가였어요. 전우는 이런 부대 분위기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오준호 대대장의 지휘 스타일이 문제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저녁 7시경 박 씨는 다른 정보통으로부터 추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장 김태준은 대대장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어 다른 간부들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지휘 체계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박 씨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손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는 더 지친 목소리로 어젯밤에도 선임들이 자신을 새벽 2시에 깨워 화장실 바닥을 솔로 닦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외출을 신청했는데 김태준이 중간에서 반려했다는 소식도 덧붙였어요. 심지어 어제는 훈련 중 실수를 이유로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켰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박 씨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손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과 부대 지휘 체계의 문제였어요. 또한 대대장과 가해자의 친인척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신고 체계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박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자물쇠로 잠긴 캐비닛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박 씨가 현역 시절 입었던 군복들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맨 안쪽에는 특별한 행사에만 입었던 투스타 장군의 예복이 빳빳하게 다림질된 채 걸려 있었어요. 예복을 바라보는 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손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때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했죠. 책상 위에 놓인 손자의 부대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 직접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 씨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자를 위한 개입이 아닌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 조직의 건강한 문화를 위한 행동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십 년간 군 조직 내에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그였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도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는 옷장에서 예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림질했어요. 보관되어 있던 별 계급장을 부착하고 훈장들을 하나씩 정성껏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박 씨의 모습은 5년 전 예편식 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투스타 장군의 위엄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장거리 운전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렸어요. 서랍에서 꺼낸 한국군 총참모부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마지막으로 손자가 복무 중인 부대의 위치를 재확인했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는 듯했죠.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이런 표정을 볼 때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 씨는 아내에게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부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왜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아내는 걱정 반, 자랑스러운 반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유일한 당부였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비역 장성의 부대 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추되 필요하다면 모든 군 지휘 체계를 건너뛰어 직접 고위층에 연락할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옛 부하였던 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직통 전화번호도 준비해 두었답니다. 자동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박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부대가 있는 강원도 산악지대로 향하는 길은 약 3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박 씨는 자신이 해야 할 말과 대처법을 정리했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손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박 씨는 문득 자신이 소령 시절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어요. 1980년대 초반 그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사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부대 전체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병사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모든 계급의 의견을 듣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지요. 그 결과 그의 부대는 불과 6개월 만에 모범부대로 탈바꿈했고 이후 박 씨의 지휘 스타일은 군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더 큰 권위와 경험을 가지고 손자의 부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역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투스타 장군의 위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은 박 씨의 모습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민우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국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강인한 지휘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훈장이 빛나는 그의 가슴팍은 45년 군 생활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초소와 군부대 표지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굽이진 길을 지나자 멀리 민우가 복무 중인 부대의 정문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동차가 서서히 부대 정문으로 다가갈수록 박 씨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퇴한 노인이 아닌 강인한 투스타 장군으로서 박 씨의 진정한 귀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은 멀리서 검은색 세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반적인 면회객과는 달리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등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총기를 바로잡았답니다. 차량이 가까워지자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정장 차림의 기사가 예비역 박정호 대장님의 방문이라고 알렸어요. 이 한마디에 초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초소장이 급히 달려와 경례를 붙이며 차량을 확인했고 곧바로 무전을 통해 대대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답니다. 투스타 장군님 방문이라는 무전 내용이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부대 내 분위기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변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급히 정렬했고 간부들은 부랴부랴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부대 구석구석에서는 누군가 빨리 움직이라고 외치는 소리, 전투화를 정리하고 사물함을 정돈하라는 급한 지시가 들렸지요. 박 씨는 차창 밖으로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5년의 군 생활 동안 그는 이런 급작스러운 긴장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부대일수록 내부에는 더 많은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손자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씨의 모습은 5년 전 예편식 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반짝이는 별 계급장과 가슴에 빼곡히 걸린 훈장들은 45년 군 생활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걸음걸이에서부터 풍기는 위험은 시간이 흘러도 전혀 퇴색되지 않았답니다. 민우를 괴롭히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대대장 오준호 중령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박 씨를 맞이했어요. 오준호 중령은 갑작스러운 방문의 준비가 미흡하여 죄송하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대장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방문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라며 손자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어 들러보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박 씨의 편안한 말투와 달리 오준호 중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대대장 입장에서는 전직 장군의 방문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그의 손자가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압박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오준호 중령은 민우 이등병이 현재 이중대 3소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설명하며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박 씨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일과 중에 방해하고 싶지 않으며 손자도 지금은 만나지 않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덧붙였답니다. 이 말에 오준호 중령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자를 보러 왔다면서 정작 만나지 않겠다는 박 씨의 말이 의아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박 씨는 이미 수십 년간 군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판단해온 전략가였답니다. 민우를 먼저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박 씨는 자신이 온 목적이 단지 손자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신도 한때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군의 병영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살펴보고 싶었다고 말했답니다. 오준호 중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에도 대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대대 본부부터 차분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의 사무실, 작전 상황실, 식당, 의무실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부대는 질서정연했고 청결했으며 모든 것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 듯 했답니다. 그러나 작전 상황실 게시판을 살펴보던 박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병영생활 행동 강령과 인권교육 실시 현황표가 있었지만 마지막 교육일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규정상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이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갔답니다. 1980년대 초반 그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권교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박 씨는 매월 직접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를 통해 부대 내 숨겨진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때의 교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답니다. 박 씨의 날카로운 눈은 표면 아래에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눈빛, 간부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대화할 때 감지되는 긴장감이 평범한 부대 분위기는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특히 하급 병사들이 선임병을 마주칠 때 미세하게 몸을 움츠리는 모습,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는 습관, 말투가 갑자기 딱딱해지는 변화 마이너스 이런 사소한 징후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중대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박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내무실 구석에 놓인 평상에는 휴식 중인 병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계급이 높은 병사들이었죠. 그들은 박 씨와 대대장이 들어오자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박 씨는 자신이 지금 공식 감사를 온 것이 아니니 편하게 쉬라고 말했어요. 박 씨의 말에 병사들은 약간 경계를 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답니다. 박 씨는 내무실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베드와 개인 물품함, 그리고 바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했죠. 베드 정리 방식에서 박 씨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선임 표준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모든 침구가 완벽하게 같은 높이, 같은 각도로 접혀 있었고 심지어 개인 물품함 속 내용물까지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이는 엄격한 내무생활 규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압적인 병영 문화의 징후이기도 했어요. 박 씨는 우리 군대가 아직도 내무검사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박 씨의 말에 오준호 중령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부대가 내무검사 우수부대로 여러 번 선정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 중에서 병장 계급장을 단 한 명의 시선이 특히 날카로웠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저 병장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오준호 중령의 대답이 살짝 떨렸어요. 김태준 병장이며 부대 모범병사이자 분대장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박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가 언급했던 그 병장이었죠. 민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주동자라고 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45년 군 생활이 길러준 자제력으로 감정을 꾹 누르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박 씨는 그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김태준은 병장 김태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몇 년 차인지 물었어요. 김태준은 병장 5개월 차라고 대답했어요. 박 씨는 부대 생활은 어떤지, 후임병들 관리하기 힘들지 않은지 물었어요. 김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며 후임병들도 잘 따라준다고 대답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장 시절이 책임감이 가장 무거울 때이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짧은 대화 동안 박 씨는 김태준의 모든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눈동자의 미묘한 떨림, 손가락의 움직임, 목소리의 톤 변화까지 모두 읽어내려 했습니다. 베트남전 시절 적군을 신문하던 기술이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죠. 박 씨가 김태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무실 구석에서 눈에 띄게 위축된 모습의 이등병 하나가 보였어요. 표정이 어둡고 주변 병사들과는 달리 혼자 떨어져 있었죠. 직감적으로 그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지만 아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우의 동기생 중 하나일 테지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후 박 씨는 다른 내무실과 훈련장을 둘러보며 여러 병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사실은 병영 문화와 선후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들이었답니다. 군대 와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인지, 선임병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휴식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후임병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지도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박 씨는 부대 내 위계 질서와 병영 문화의 단면들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경험했던 군대와는 분명히 달라진 점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2시간가량의 부대 순시를 마친 후 박 씨는 대대장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준호 중령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씨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준호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대장님의 위험 때문에 병사들이 긴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대는 병영 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인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간조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라며 자신이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선임병들의 횡포가 심각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976년 소령 시절 그가 맡았던 중대에서 한 이등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박 씨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했으며 중대 전체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그는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에 평생을 바쳤던 것이죠. 민우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박 씨의 말에 오준호 중령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군 생활이 많이 인간적으로 변했다고 자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박 씨는 차를 마시던 손을 약간 떨게 했어요. 일부러 약간의 차를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오준호 중령이 급히 자신이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박 씨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방향만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오준호 중령은 복도 끝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병사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향한 것이었죠. 20대 시절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던 임무에서 배웠던 은밀한 움직임이 지금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시선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휴게실에는 몇몇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갑자기 들어오자 모두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박 씨는 편하게 앉으라며 자신도 잠시 쉬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박 씨는 병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박 씨의 편안한 대화 방식에 병사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요즘 군 생활이 자신이 젊었을 때와 많이 다를 것 같다고 물었어요.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군 생활이 옛날보다 인간적이라는 말 훈련은 여전히 힘들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병사들의 말보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일병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미묘하게 그를 견제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마이너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부대 내 보이지 않는 압력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그때 박 씨는 한 이등병이 조금 떨어진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병사는 다른 이들과 달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민우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눈가에 피로와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박 씨는 이름이 뭔지 물었어요. 이등병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하며 이준호 이등병이라고 답했어요. 박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등병이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어요. 이준호는 한 달 됐다고 대답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등병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으며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휴게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서로를 흘끔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이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 씨는 소위 시절 첫 부대에서 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한 이등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그때 배운 것은 군대 내의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박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병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자신들 부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오준호 중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장님이 여기 계셨다며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병사들은 즉시 대화를 멈추고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방금 전까지 풀어지려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죠. 박 씨는 손자 민우를 떠올렸어요. 그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일을 견디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수십 년간 길러온 냉정함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어요. 박 씨는 잠시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어요. 오준호 중령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곧 오후 일과가 시작되니 병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방해하지 않겠다며 병사들에게 수고하라고 말했어요. 병사들은 일제히 경례를 붙이고 휴게실을 떠났지만 그중 몇몇은 뒤돌아 박 씨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답니다. 특히 이준호 이등병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눈빛이었죠. 박 씨는 대대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선임병들의 권위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듯했고 병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견고하게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병영 문화를 감지했어요. 대대장실로 돌아온 박 씨는 민우의 소대장인 김현식 중위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젊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식 중위는 경례를 붙이며 명령을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앉으라고 하며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김현식 중위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박 씨는 손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소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신병 관리, 선임병들의 역할, 소대장으로서의 고충 등에 관한 질문이었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김현식 중위의 모습에서 경험 부족과 부대 관리의 어려움이 드러났어요. 그는 병사들 간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선임병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지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1980년대 초반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를 떠올렸어요. 당시에도 젊은 소대장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박 씨는 그들을 일일이 지도하며 병사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현식 중위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 보였어요. 박 씨는 병사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어요. 김현식은 잠시 망설이다 기본적으로 병사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김현식 중위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이 젊은 장교가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 역시 군대 내 위계 질서의 한 부분으로 대대장의 압력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후 시간 박 씨는 대대장에게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에 즐겨 쓰던 방식인데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면 부대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오준호 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오후 훈련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중령이 면담하는 동안 상급 부대에 보고할 일이 있을 테니 자리를 비우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곧 전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준호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놀라며 총장실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어요. 박 씨는 오늘 아침에 총장과 통화했으며 자신이 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미리 말해두었다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박 씨는 의도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었답니다. 45년간의 군 경력 동안 그는 수천 번의 작전을 지휘해왔고 이번에도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대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씨는 민우와 다른 이등병들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일병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준호 중령은 알겠다며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오준호 중령이 나간 후 박 씨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명단을 꺼냈어요. 민우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면담 대상자 목록이었습니다. 명단 맨 위에는 민우의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로 다른 피해 병사들과 목격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민우가 언급한 이준호 이등병의 이름도 있었고 방금 전 휴게실에서 만난 그 이등병이 바로 이준호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대대 참모장교에게 명단을 건네며 병사들을 한 명씩 불러줄 것을 요청했어요. 참모장교는 놀란 표정으로 명단을 보았지만 장군의 요청에 거부할 수는 없었죠.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우를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테니. 이런 결의를 다지며 박 씨는 첫 번째 면담 대상자를 기다렸습니다. 곧 첫 번째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박 씨는 편안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건 그저 대화일 뿐이라고 이등병을 안심시켰어요. 문이 닫히고 박 씨와 이등병만 남겨진 사무실에서 진정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대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씨가 병사들과 단독 면담을 통해 부대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게 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답니다. 첫 번째 면담은 민우였어요. 손자를 보는 순간 박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죠. 입대 전 밝고 건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민우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답니다. 박 씨는 아무도 이 대화를 듣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진실을 모두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제야 민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김태준 병장은
자신이 대대장 오준호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특히 민우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유는 민우의 할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김태준은 민우에게 자신이 이곳의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답니다. 민우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준과 그의 측근 이민석은 밤에 내무실에서 민우를 일부러 고립시켰어요. 집합을 자주 시키고 과도한 체력 단련을 강요했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죠. 특히 민우가 짧은 면회 시간에 가족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더 괴롭혔다는 말에 박 씨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소대장 김현식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심지어 민우가 용기를 내어 보고했을 때 김현식은 병사들 간의 문제라며 스스로 해결하라고만 했답니다. 그 이후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민우는 다시는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민우 다음으로 면담한 이준호는 박 씨가 휴게실에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위축된 모습의 이등병이었어요. 그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답니다. 매일 밤 김태준의 지시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고 아침마다 김태준의 군화를 닦아야 했다고 털어놓았죠. 다른 이등병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지만 민우가 특히 심한 표적이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면담이 진행될수록 박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죠. 총 7명의 병사를 만났고 그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치했어요. 김태준과 이민석을 중심으로 한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괴롭힘이 만연했고 간부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일병 최준서의 것이었어요. 그는 6개월 전 한 이등병이 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시도했으나 대대장이 직접 개입해서 이를 개인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위장했다고 말했죠. 그 병사는 곧바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면담이 끝나고 박 씨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오래전 자신이 소령으로 근무할 때 목격했던 부조리한 병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가 그 피해자라는 현실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던 자신의 군 생활이 무슨 의미였는지 자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45년 군 경력 동안 박 씨는 병사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요? 그 노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쓰라렸어요. 얼마 후 오준호 중령이 사무실로 돌아왔죠. 박 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도 이미 상황을 감지한 듯 했어요. 오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병사들과의 대화가 어땠는지 물었답니다. 박 씨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태준이 오준호의 조카가 맞느냐고 말이죠. 오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친조카는 아니고 먼 친척이라고 해명했어요.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5년간의 군 생활에서 단련된 위엄과 카리스마가 사무실 전체에 퍼졌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모든 증언을 이야기했고 대대장이 부대 내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죠. 오준호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병사들은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큰 문제라고 호소한다고 했죠. 자신의 시절에는 이보다 더한 것도 참고 견뎠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이 말에 박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자신도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더 잘 안다고 했죠. 구시대적 병영 문화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삶과 정신을 망가뜨렸는지를 말이었어요. 박 씨는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자신도 더 엄격하게,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법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군대의 강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두려움과 굴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오준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했죠. 김태중과 이민석을 즉시 다른 분대로 재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의 미봉책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일축했죠. 문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지휘 체계와 문화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열을 맞춰 훈련 중이었어요. 박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군 지휘 계통을 따라 상급 부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절차였죠. 이 방법은 군 규정에 부합하지만 서류가 올라가고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릴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민우는 물론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죠. 이는 공식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군 체계를 존중해온 박 씨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었어요. 특히 손자를 위해 특권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죠. 베트남 전쟁 시절 박 씨는 규칙을 어기고 위험한 지역에 고립된 소대를 구출하기 위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상관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결과적으로 16명의 병사 목숨을 구했죠. 그때 내린 결론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준호는 계속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박 씨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죠. 그는 이런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의 지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때 박 씨는 오준호의 진짜 걱정이 병사들의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죠. 수십 년간 군 지휘관으로서 발전시켜온 상황 파악 능력이 이 중령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간파한 것이었어요. 박 씨는 내면의 갈등을 끝내고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때였어요. 박 씨는 오준호에게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부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휘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오준호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박 씨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오준호의 눈앞에서 합참의장 직통 번호를 눌렀죠. 명패에 새겨진 작전지휘권 보유자라는 전직 직함이 이 순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45년간의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이런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었죠. 오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씨는 단호했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죠. 합참의장은 깊은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네, 박 대장님 하고 응답했어요. 박 씨는 현재 자신이 방문 중인 부대의 상황을 부대 내 인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여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군 전체의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자신의 손자가 이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 문제라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지휘 책임 측면에서 대대장이 친인척 관계를 통해 특정 병사를 편애하고 부대 내 문제를 은폐하는 행태를 지적했죠. 박 씨는 특별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합참의장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긴급 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죠. 더불어 박 씨의 손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통화를 마친 뒤 박 씨는 오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오준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신은 내일 다시 오겠으며 그때는 합동조사단과 함께 올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면담한 병사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분명히 덧붙였어요. 오준호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민우를 만나기 위해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민우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진 후 선임병들은 민우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우에게 내일 합동조사단이 올 것이며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짧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부대를 떠나기 전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군인으로서 평생 추구해왔던 정규 지휘 체계의 원칙과 개인적 정의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이었죠.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 나아가 군 조직 문화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차에 오르며 박 씨는 내일의 합동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상세한 상황 보고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감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요청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군사시설들을 바라보았어요. 45년 동안 이곳에서 봉사했지만 오늘처럼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드물었죠. 어쩌면 은퇴 후에도 그의 진짜 임무는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민우가 앞으로 부대에서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이었어요. 박 씨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내일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민우는 물론 모든 병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죠. 침대에 누운 박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할 때의 병영 문화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는지 생각했죠. 시대는 변해도 리더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그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어요. 새벽녘 깊은 생각 끝에 박 씨는 마음속 결론을 내렸어요. 내일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아니라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죠. 손자 민우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2시간 후에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박 씨의 단호한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 씨는 다시 군복을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건네며 괜찮겠냐고 물었죠.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어요. 45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왔으니까요. 이번에도 반드시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 정각 박 씨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합동조사단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감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었죠. 그 중에는 박 씨가 과거 지휘했던 장교들도 여럿 있었어요. 조사단장인 김민재 준장이 박 씨에게 경례를 붙였어요.
그는 20년 전 박씨 휘하에서 중위로 복무했던 장교였죠. 김민재는 박 대장님의 지휘 아래 배운 원칙들이 자신의 군 생활 지침이 되었다며 존경을 표했어요. 부대 내부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았고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곳곳에 모여 있었죠. 오준호 중령은 창백한 얼굴로 조사단을 맞이했어요.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여러 팀으로 나뉘어 병사들과 간부들의 면담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부대 기록과 보고서들이 철저히 검토되었거든요. 박 씨는 조용히 이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조사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절차가 있었어요.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김태준 병장과 이민석 상병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이었죠. 박 씨는 이 면담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선 김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제까지 부대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민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어요. 박 씨는 두 병사를 자리에 앉히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이들을 단순히 처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김태준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수집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죠. 대대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왔고 그 권력을 남용했다고 시인했거든요. 박 씨는 그에게 왜 특별히 민우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물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히 답했어요. 민우가 할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특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꼈다고 했죠. 민우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이곳의 실질적인 권력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태준의 왜곡된 권력인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설명했죠. 군대에서의 계급은 특권이 아닌 책임이며 선임병의 역할은 후임병을 돕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김태준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민석도 자신이 김태준에게 동조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어요. 이 순간 박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1970년대 초 자신도 엄격한 군 기강이라는 명목하에 때로는 부하 장병들에게 가혹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죠. 박 씨는 두 병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분명 처벌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그들도 누군가의 선임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면담이 끝난 후 박 씨는 복도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 시대의 군대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태준과 이민석의 가혹행위는 민우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등병들에게 행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6개월 전자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며 이것이 부대 내부에서 완전히 은폐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중요한 증거물들이 수집되었어요. 병사들의 일기, 몰래 찍은 사진,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이 나타났죠. 용기를 낸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오후가 되자 조사단은 임시회의실에 모여 중간 결과를 공유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부대에는 심각한 병영 부조리가 있었고 지휘관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김민재 준장은 박 씨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했어요. 김태준과 이민석은 즉시 격리 조치되었으며 타 부대로 긴급 전출될 예정이라고 했죠.
오준호 중령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군 내부의 문화,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린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의 군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부대 문화 자체를 변화시킨 순간들이었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문제의 뿌리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박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 씨는 김민재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달라고 말이죠. 김민재는 즉시 지시를 내렸고 30분 후 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했어요. 박 씨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모인 장병들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죠. 잠시 침묵한 후 박 씨는 말을 시작했어요. 박 씨는 자신이 45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죠. 그 시절에는 가혹행위가 일상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받았다고 회상했어요. 박 씨 자신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초급 장교 시절에는 그것이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잘못 믿기도 했었다고 털어놓았죠.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1980년대 초반 한 병사의 자살 사건이 그의 지휘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했죠. 그 이후로 인간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휘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어요. 진정한 군인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박 씨의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계급은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권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선임병은 후임병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어서 박 씨는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어요. 가해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들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간조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부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부탁이라고 말했어요. 선임은 후임을 아끼고 후임은 선임을 신뢰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꺼냈죠. 민우가 이 부대에서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손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어요. 민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간조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더 나은 군대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죠. 박 씨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렸어요. 오늘의 어려운 시간이 이 부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부대를 방문하여 변화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약속했어요. 군 생활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서로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며 더 강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간조했죠. 연설을 마친 박 씨의 눈에서 비장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45년의 군 생활을 통해 그가 추구해온 가치와 신념이 이 순간 모두 담겨 있었죠. 연병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병사가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그를 시작으로 모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죠. 간부들도 모두 일어나 박 씨에게 존경의 경례를 보냈어요.
이 순간 박 씨는 자신의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김민재 준장이 박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 부대의 새 지휘관은 자신이 직접 추천하겠다며 박 대장님의 지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말했죠. 박 씨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연병장에서 민우를 찾았죠. 멀리서 손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우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박 씨는 민우와 잠시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죠. 선임병들의 태도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이등병들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고 했어요. 민우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진정한 지휘관의 책임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이 45년 군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덧붙였죠. 부대를 떠나기 전 박 씨는 부대 앞 언덕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군대의 모습, 그리고 평생을 바쳐 만들고자 했던 건강한 병영 문화. 오늘 그는 그 꿈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군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군 문화의 본질적 변화를 촉발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박 씨는 자택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손자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박 씨의 방문 이후 부대가 완전히 변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죠.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병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간부들도 병영 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병사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한 것은 동기 모임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입대한 병사들이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소모임이었죠. 민우가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박 씨는 손자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느꼈어요. 한 달 전 그 떨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박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45년 군 생활 동안 꾸준히 써온 기록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엄격한 규율과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진정한 강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적었어요. 박 씨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군 생활과 오늘날의 변화를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박 씨는 민우의 부대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병영 문화 개선 자문이었지만 사실은 변화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손자를 보기 위한 마음도 있었겠죠. 신임 대대장 임성준 중령은 박 씨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전의 엄격한 군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 중심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부대 방문 중에 한 이등병이 박 씨에게 다가왔죠. 전역한 김태준이 부대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편지에는 김태준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담겨 있었다고 했죠. 전역 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민우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어요.
박 씨는 이 이야기를 민우에게 전했고 민우는 잠시 생각한 후 김태준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둘 사이에 용서와 화해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민우가 나중에 말해주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민우의 부대에서 열리는 건강한 병영문화 선포식이었죠. 이 행사는 민우의 부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마련된 것이었어요. 행사에서 박 씨는 단상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군대는 단순히 싸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강조했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 진정한 강한 군대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에 모인 장병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박 씨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45년의 군 생활 동안 꿈꿔왔던 건강한 병영 문화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우의 저녁일이 다가왔어요. 박 씨는 특별히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저녁식에 참석했어요. 군복을 벗고 사회복으로 갈아입은 민우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민우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다고 덧붙였죠. 박 씨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군대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우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박 씨의 마지막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여러 부대를 다니며 병영 문화 개선 강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가끔 젊은 장교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박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진정한 지휘관은 부하를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조언했죠. 어느 날 민우가 대학 친구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며 웃었죠. 박 씨는 기꺼이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놀라운 점은 민우가 할아버지의 군 이야기를 술술 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죠. 세대를 뛰어넘어 경험과 지혜가 전해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박 씨는 이제 78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투스타 장군의 그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였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래된 경험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새로운 관점이 오래된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한투스타 장군 할아버지와 이등병 손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리더십의 의미,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용기에 대해 말이에요. 박 씨는 일기장 마지막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어요.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변화를 만든다고 기록했어요.